ELS가 정말 나쁘고 악마의 투자 상품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ELS는 제가 10년, 20년, 25년 동안에 구조화 상품이나 이런 거를 여러 종류를 다 팔아봤는데 솔직히 ELS만큼 좋은 상품은 없어요.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나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런지,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이 잘 관리만 하고 목표에 따라서 관리하면 아주 좋은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드리려고 자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LS란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에쿼티 링크드 시큐리티즈예요. 그래서 에쿼티의 E, 링크드의 L, 그 다음에 시큐리티의 S, 그래서 ELS고 여기에 B가 들어가면 ELB가 되고 디파짓, 예금이 들어가면 ELD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에 에쿼티 링크드가 들어가 있으면은 무조건 가입 당시의 주가 또는 주가 지수, 또 조건에 따라서는 미래의 어느 날짜의 주가 지수, 주가 이런 거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된다. 그리고 시큐리티지지만 거의 본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기일이나 조기상환 관찰일 이런 것처럼 만기일이 존재를 해요. 주식은 만기일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랑은 다르죠. 그리고 증권사가 발행을 했기 때문에 증권사 크레딧,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야 돼요. 원래는. 예를 들면 그 증권사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는 조달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ELS를 발행했을 때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것이 맞아요. 근데 대부분 다 비교할 때 똑같이 비교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제 가격을 매기거나 투자자로서는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신용 등급이 좋은 데 걸 사야 되겠죠. 망하지 않으니까 큰 상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또 지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같다면. 그래서 ELS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에게 고정 수익률, 이자는 아닌데 어쨌든 고정된 수익률. 그래서 투자자는 그게 고정 수익률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예금이랑은 다르고 투자 대상이 주식이나 주가에 따라 주가 지수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리고 이건 그래서 고정금리 예금하고는 유사한 상품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상품이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팔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금융기관에서 이걸 판매하는 분이든 아니면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ELS랑 ELB랑 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것들은 다 에쿼티 링크드 B, 그래서 ELB라고 하거나 이 원금 보장형 이름이 ELB죠. 그것도 결국은 ELS 중에 일종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라고 붙여서 원금 보장되는 형태 얘기할 때 B라고 붙이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조건에 상관없이 만기일에는 어쨌든 최소한의 원금은 보장되는 구조가 이제 원금 보장형 ELB라고 부르는 구조고, 은행에서 발행을 하면 ELD가 되겠죠. 디파짓. 그리고 원금 비보장형 초고위험으로 구분은 돼요. 근데 이것들을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팔았던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주가에 따라서 만기일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원금 비보장이라는 단어를 썼겠죠. 그리고 원금 보장형과 원금 비보장형에 있어서 가장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익날 확률의 어느 쪽이 높냐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원금 비보장형이 확률은 무조건 높아요. 가능성은 무조건 높아요. 원금 비보장형 ELS, 스텝다운형 ELS들의 수익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이익이 날 가능성, 그러니까 조기 상환될 가능성, 이익이 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이익이 나지 않았을 때는 손실이 크다. 생각보다 리턴 대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ELB 형태, ELD 형태, 원금 보장되는 형태는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이자율이 좀 높아져서 최근에 구조가 나오면은 그래도 이익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원금 보장형 ELD나 ELB 들 때는 이상한 낙하운형 이런 것들 들지 말고 저는 디지털형을 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예를 들자면은 현재가보다 높으면은 이자율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보통 실세 금리의 2배 정도 받을 수 있는 보통 커브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보다 1년 뒤에 주가가 높기만 하면 정기예금 금리 뭐 7% 준다. 이런 게 훨씬 더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적절한 리스크 대비 리워드라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뭐 낙아웃 구조로 대해서 있는 구조나 여러 가지 다른 구조들을 집어넣으면 그 확률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금 보장형은 현재 주가 지수가 많이 빠졌다. 그래서 현재보다 1년 뒤에 무조건 높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리고 원금은 지켜야겠고, 그리고 이자율은 지금 이자율보다 2배 준대. 그러면은 리즈너블 하잖아요. 50대 50 확률에서 그냥 섰다 하는 거죠. 하이로 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으면 2배 주고 아래에 있으면 0 나고, 그러면
별로 그렇게 손해나는 게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구조들을 갔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확률적으로 아주 낮다. 그리고 비보장형 같은 경우는 원금 보장되지 않지만 이익 날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팔린 게 원금 비보장형 초고위험 상품들이고, 그것들이 이제 지금처럼 많이 팔린 스텝다운형 ELS 구조예요. 그래서 그 구조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일 많이 팔린 이 초고위험 상품, 원금 비보장형 ELS. 그리고 이건 원금 보장 가능하지 않지만 이익의 가능성이 높아요. 이익이 높은 게 아니라 이익의 가능성.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쿠폰은 3%, 5%, 뭐 10% 이렇게밖에 안 주면서 빠지는 건 100% 다 해서 많이 깨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익의 가능성으로만 생각을 하면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이익의 가능성. 주식을 사서 먹을 가능성, 깨질 가능성 50대 50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스페셜한 내가 엣지가 없다면. 근데 ELS는 그렇진 않아요. 먹을 가능성이 무조건 더 높게끔 구조를 만들 수는 있어요. 조기에. 근데 확률이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먹을 가능성이 높다면 깨졌을 때는 많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전체 확률을 만들면 100이라는 가격이 나오겠죠. 최대한 페어하게 만들려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이론가 되어 있는 구조화 상품들은 해지할 때 마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봤을 때는 확률상으로 볼 때는 100보다는 무조건 언더에 있어요. 하지만 방향성이나 조기 상환되거나 이럴 가능성으로 보면은 훨씬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실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만기까지 주가가 조건을 못 맞추면 크게 손실이 발생한다. 이익 대비는 큰 손실이죠. 왜냐하면 목표 수익이 무슨 5%, 7%였는데 손실날 때 50% 났으니까 거의 10배, 8배, 10배 손해가 나는 건데, 그러니까 손익 비로 보면 그런데, 근데 연율로 뭐 5%, 7%, 10% 정도의 수익이 날 가능성은, 만기 전에 상환되면서 가능성은 보통은 한 80% 정도, 90% 정도가 넘어요. 이익 날 승률이.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ELS를 들어서 손실이 난 사람은 5% 언더일 거예요. 모든 가입자를 합쳤을 때.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러면은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구조들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이 스텝다운 ELS라는 게 제일 유행이었고, 여기서 다 변형이 생긴 거예요. 만기에만 본다, 낚인을 없앤다. 노낚인 스텝다운은 낚인 레벨이 없다는, 낚인 레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낚인 레벨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에 이제 조기상한 이 레이어가 약간 더 밑으로 내려오게 만들 수 있어요. 뭐 7, 60 이렇게. 근데 찍고서 안 올라오면은 무조건 해결책이 없어요. 이미 예를 들어서 50% 빠졌는데 다시 70%까지 오르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노낙킨 스텝다운이라는 게, 그래서 이걸 최대한 뒤로 낮춰주고 만기 때 가서 이게 반등시켜서 이득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론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이론이나 해지하는 방식들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낚인이 있는 경우가 더 파퓰러해요. 그리고 낚인을 최대한 낮춰놓는 게 가장 좋은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낚인 레벨을 40에 맞춰놓으면 쿠폰이 아무리 낮아도 정기예금보다 높고 주가지수가 60%만 안 빠지면 되니까,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그냥 정기예금 드는 것보단 저는 이거 낚인을 예를 들면 40, 낚인 3, 35, 이렇게 40 정도로만 만들어놔도 굉장히 안전한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그 낚인 40으로 만들면 아무리 못해도 정기예금의 2배 가까이 나와요. 만약에 물론 낚인 40을 찍었으면 60%가 주가가 빠졌다는 얘기인데, 60% 주가가 빠지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죠. 예를 들면 지금 30년 동안에 한 번밖에 없었을 거예요. 60% 빠진 적은. 아무리 다른 기초 지수들 중에도. 그리고 그렇게 안 빠졌던 지수가 더 많고. 보통은 이제 금융 위기 때,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사태 미국에서 났을 때가 대부분 쳤었고, 그런 사태가 아닌 경우에는 안 일어나는 사태예요. 그러면 30년, 20년 동안에 한 번 있었던 사태인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지만 한 번 낮을 때는 맨날 3%, 5%, 10% 이렇게 낮게, 실세 금리보다 한 2배 이렇게 받다가 한 번 터질 때 한 10년 번 거 한 번에 날리는 거죠. 그런 구조의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이제 ELS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텐데, 녹색이 뭐냐면 낚인 레벨 50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낚인 레벨 50을 찍지 않았을 경우에 녹색이고요. 그 다음에 낚인 레벨을 한번 찍으면은 만기 때 가서는 이 파랑
녹색, 남색이라고 보이는 이 색깔 페이오프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내가 ETF를 샀다면 이 빨간색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H지수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ELS 상품들은 이 세 가지 지수 중에 월스트 퍼포머를 따라간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그냥 무슨 H지수 ELS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H지수 ELS가 아니라 H지수 S&P 코스피 또는 뭐 HSCI S&P 유로스탁 50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성과가 가장 낮은 인덱스를 따라서 이런 페이오프를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상관관계가 연동되어 있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더 많이 내려가면 내려간 건 계속 더 사고 올라간 건 팔고 내려간 건 더 사고 올라간 건 팔고 이러면서 수익을 계속 내서 그 수익을 만든 걸로 이런 프리미엄을 만들어내서 그걸 갖다 이자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다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구조를 처음 보시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6개월 뒤에 가서 보는 손익 그래프는 이 녹색 첫 번째 라인에 있는 게 6개월 뒤에 보는 거예요. 5%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95 이상, 95보다 높다면 쭉 어떤 레벨에 가 있든 5%에서 105% 주고 끝난다. 이거는 연율 10%짜리를 주는 구조의 예시예요. 이거는 그때의 변동성 상황과 이자율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증권사가 이자율을 제일 높게 주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골라서 투자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때 6개월 뒤에 가서 봤더니 5%보다 더 빠졌어요. 그러면 이 녹색 선을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조건을. 그러면 그 다음 6개월 뒤에 다시 봐요. 그러면 이제 1년째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또 보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지났어요. 지나서 다시 봤더니 1년째 가서 봤더니 90% 위에 있더라. 그랬으면은 이 녹색 선 110을 받고 끝나요. 근데 그거보다 밑에 있었다. 그럼 또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인 1년 6개월, 18개월 때를 다시 봐요. 그때는 이제 점점 한 칸씩 한 칸씩 내려가서 15% 빠지지 않았나? 6개월 뒤에 가서 다시 봐요.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시켰으면은 115를 주고 끝내요. 18개월 때. 그러니까 15%만, 18개월 동안 15%만 안 빠지면 되는 거죠, 인덱스가. 근데 생각보다 인덱스가 15% 빠진 적은 별로 없어요. 10% 빠진 적은 꽤 많은데 15%까지 빠진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그때도 근데 봤는데 밑에 있더라. 15%보다 더 빠졌더라. 그러면은 그 다음번. 또 2년째를 가서 다시 봐서 20%. 그때는 120을 주는 거예요. 2년째니까. 연율로 10%를 맞춰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2년 뒤에 가서 봤더니 20%는 안 빠지고 위에 있더라. 그러면은 뭐 내려갔다 올라와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낙인, 낙아웃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보통 밑에 갔다가 다시 리바운드해서 80% 위에 있으면 120을 받고 끝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만기까지 갔어요. 낙인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50% 빠진 적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녹색이니까 60%, 40%가 빠졌는데도 여기 낙힌만 안 찍었으면 130 주고 끝나요. 만기에. 3년 뒤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낙힌 레벨이에요. 낙힌만 안 찍으면 원금 보장이잖아요. 녹색으로 보면. 마이너스 나는 게 없잖아요. 녹색은. 녹색은 뭐라 그랬어요? 낙힌을 찍은 적이 이 기간 3년 동안에 한 번도 없다면 녹색. 한 번이라도 있다면 3년 때 만기됐을 때 이 파랑색. 두 가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낙힌만 안 되면 무조건 좋은 거죠. 이때 이런 보통 금리가 나왔을 때가 금리가 한 2%, 3%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가능성으로 보면 높은 녹색이 가장 높겠죠. 만기에 이 남색 페이오프, 파란색 페이오프를 가져갈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근데 지금 HSCI는 계속 3년 내내 빠져가지고 50 낙힌을 찍고 예전에 다른 증권사에서 43 낙힌 된 게 이번에 상환됐다고 나온 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낙힌 43 같은 거는 누군가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커스터마이즈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쿠폰은 뭐 예를 들면은 5%에 맞추고 연율로 4%에 맞추고 대신에 낙힌을 제일 아래로 낮춰줘. 이런 주문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주문을 받고 낙힌 레벨을 막 조사를 해서 왔다 갔다 했더니 한 43 정도까지 나오는 걸로 맞춘 거죠. 쿠폰에 맞춰서 낙힌을 최대한 밑으로 낮춰놓은 거죠. 그런 사람은 리턴을 받아간 거예요. 이런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50%, 60%가 빠졌다가 다시 리바운드 되는 상태가 났어도 원금 보장으로 최종 이 130%를 다 받아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를 나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느냐? 별로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 자기가 베팅을 못한 거죠. 근데 이걸 이해하고 샀느냐 안 샀느냐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그야말로 불안전 판매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 낙힌 레벨을 잘 얘기를 했느냐. 반토막만 안 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60도 있고요. 45도 있고 40도 있어요.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다르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 이자율, 원리금 받아가는 금액들도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어디가 낙힌인지, 어디가 뭐 조기상한 레벨인지, 이것도 예를 들면 5%, 10%, 10%, 10%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설명하기가 복잡하다. 제가 이 그림 보고서 오늘 방송에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마우스로 설명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는 게 이 월스트라는 거예요. 이 셋 중에 제일 나쁜 거라는 거. 상관관계가 높아져서 다 같이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번처럼 S&P나 코스피나 뭐 나머지 지수는 거의 올랐는데 H 혼자서 중국 망가져서 떨어지면. 근데 이것도 이슈가 뭐냐면, 이 당시에 H를 빼면, 예를 들어서 이때 연율로 10%였잖아요. H를 빼면 7%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연율 7% 싫어. 나 연율 10%짜리 받을래. 그러면서 H를 들었을 거예요. 투자자 중에. 근데 이런 거를 불안전 판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저런 기초자산 되게 중요하다. H만 안 들었으면 무조건 에브리원 해피예요. 예. 그럼 이제 구조는 아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스텝다운 조기상한 ELS가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리스크를 알려면 그거를 실제로 판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해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나를 대신해서, 그 페이오프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증권사가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마진을 주고 증권사 보고 그런 행동을 해라고 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품에 그러면 이제 장단점이 뭔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마무리를 잡을게요. 보시면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게 이 그림이죠. 그래서 수익 구조, 이게 이름이 스텝다운 낚인 조기상한 ELS예요. 왜 스텝다운이 왜냐면 스텝이 계속 내려가죠. 다운되면서 6개월, 12개월, 18개월 됐는데 조기상한 되는 레벨들이 점점 내려가죠. 95, 90, 85, 95, 90, 95, 90, 85, 80, 75로 계속 낮아지죠. 이렇게. 이것들은 물론 변형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낚이는 50이고 맨 마지막 상환 뗄 때의 레벨은 50이에요. 이걸 뭐 7호인 경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낚인을 이미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낚인을 찍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50을 찍었으면 이 50이랑이 필요가 없고 이 파란색으로 변하니까, 실제로 50을 찍은 경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이미 파란색이 돼버려가지고 이 사이에 있어도 원리금이 훼손이 되죠. 이만큼 로스가 이만큼 나는 거죠. 이 아래로.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빨간색 주식보다는 어떤 경우에 좋은가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요 삼각형 부분이 주식이 빠졌을 때는 더 이득이죠. 나한테. 대신에 올라갔을 때는 주식이 이득이죠. 이만큼이 주식이 먹는 부분이니까. 이만큼이 다 주식이 먹는 부분이잖아요. 이때는 30%라고 하면은 주식이 30%만큼 이상 올라갔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밖에 없는 거거든요. 3년 뒤로 보면. 근데 이 삼각형도 매번 6개월마다 점점 아래서 이렇게 큰 삼각형이었던 게 점점점 줄어들면서 변하고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만기가 이게 6개월이야? 언제야? 헷갈리죠. 그리고 ELS 같은 경우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저희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거 해지하는 것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해지하는 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준다.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 넷플릭스 ELS 같은 것 때문에 넷플릭스 손익이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실제 주식을 샀다 팔았다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옵션을 샀다 팔았다도 하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똑같아요. 대신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금융기관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증권사나 ELS가 그냥 백투백으로 사다가 파는 그냥 중개상만 할 경우에는 그냥 커버 치고 받아다가 줘요. 그냥 투자자한테. 아까 그린 페이오프를. 근데 그거를 실제로 처음에 판 사람들은 이걸 뭐 ELS 가격 결정 모형 만들고 그 다음에 변동 요인 만들어가지고 해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을 보면 물타기예요. 밑으로 빠지면 계속 사다가 반등해서 올라오면 팔아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한 거를 쿠폰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면 밑으로 내려갔다 많이 올라가니까 많이 벌어가지고 손님한테 주고도 남은 돈이 있겠죠. 그게 결국 해지하는 금융기관의 수익이 돼요.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경우에서 이 금융기관에서는 해지하느라고 주식시장, 선물시장, 옵션시장에 계속 거래를 하게 되고, 주식 투자자들은 여기서 또 샀다 팔았다고 하게 되고, 선물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실제로 이 ELS 때문에 주식시장, 선물시장, 옵션시장은 해지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매매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임팩트를 실제로 준다. 그리고 그래서 ELS를 산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사는 거랑 내가 이 주식을 산 거랑 똑같다. 또는 선물을 산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누군가가 나 대신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에요.
제가 이걸 아까 있던 그림을 뒤집느라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뒤집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뒤집었다는 얘기는 이게 은행, 금융기관의 포지션이에요. 금융기관은 올라가면 5% 손실, 10% 손실, 15% 손실, 20% 손실, 25% 손실, 30% 손실이 나요. 올라만 가면. 이런 방식으로 올라가서 조기상환 될 때 가면, 내가 해지를 하나도 안 했다고 치면, 해지라는 거래를 이거에 P&L을 줬다면, 대신에 내려가면 실제로 95 이하로 내려가면 내가 손님한테 돈을 받은 거잖아요.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맨 마지막에 수익이 나냐면 실제로 95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밑에가 있을 때는 이만큼만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손님한테 받을 돈이 이만큼이 생긴 거 아니에요. 30% 생기고 25% 생기고 30% 생기고 35, 45에서 50%까지 계속 수익이 나는 거죠. 빠진 만큼 내가 수익을 다 받아요. 플러스로. 주식을 내가 그냥 공매도 쳤다면 이 빨간색 선이겠죠. 근데 실제로 해지하는 사람은 공매도 친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이 녹색 선과 이 파란색 선을 섞은 선이잖아요. 대신 올라가면 손실이 나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샀어요. 해지한다고. 주식을 샀는데 딱 5% 빠져서 끝났어요. 4% 빠져서 끝났어요. 그러면 손님한테 얼마 줘야 돼요? 5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 내가 샀었으면 이미 5% 주식에서도 지금 깨먹었는데 손님한테 줘야 될 게 5%가 생겼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에 맞춰서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를 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수익을 벌어서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옵션 해지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이것은 보시기에 보면 이런 풋옵션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운용사가 발행자가 풋옵션을 손님한테 매수한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풋옵션 매수한 포지션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옵션 해지를 아시는 분들은 이 ELS라는 게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풋옵션을 매수하고 내가 해지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봤을 때 제가 질문을 계속 이제 고객들한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만기가 얼마예요? 이건 만기가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만기가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6개월짜리 상품이다, 3년짜리 상품이다, 얼마가 될지 몰라요. 주가 지수를 6개월마다 관찰했을 때 어느 레벨에 있냐에 따라서 만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베리어블 머추리티라고 그래요. 만기가 변동되는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납킨을 찍었다면 거기서부터 몇 프로 상승해야 원금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납킨을 찍었어요. 50까지. 근데 여기서 생각할 땐 75잖아요. 25% 빠졌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50을 찍은 상황에서 상승을 하려고 보면 50%가 상승을 해야 돼요. 50에서 75 되려면. 이미 찍어서 빠졌는데 뭘 어떻게 해요? 여기서 새 출발이죠. 새 출발로 봤을 때는 50% 상승해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레벨에서 75에 있냐 75에 있냐 76에 있냐 74에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75 언더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74에 있어요. 그러면은 손님의 입장에서는 이만큼을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보다 조금만 올라가면 손님이 이만큼을 벌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번다는 얘기는 이거를 매도한 사람이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때문에 제가 숏 스퀴즈가 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 올라가면 내가 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손님 줄 돈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해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객은 거꾸로, 손님은 거꾸로지만, 지금 이런 방식에서 거꾸로지만, 여기서 여기로 딱 올라가면 갑자기 130% 받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기만 하면은 나는 이 75밖에 못 받아요. 그럼 75 받다가 갑자기 130으로 올라가니까 55%가 점프를 해요. 내가 받을 돈이. 엄청난 리스크죠, 여기는. 그러니까 해지하는 사람도 리스크, 그 다음에 뭐 이걸 구매한 사람도 모르고 있지만 리스크가 그만큼 큰 상황으로 발생을 하죠. 근데 여기서 관점들은, 해지하는 사람들은 이거가 또 이렇게 디지털이 안 되게 여러 가지 방식을 써요.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만기일에 납킨 레벨을 안 찍으면 원리금 받나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당연히 녹색이니까 납킨만 안 찍으면 아무 문제 없이 상환을 다 받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듯이 월스트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약, ELS는 증권사에서 청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을 했을 경우에 결국 나는 뭘 하는 건가 하면 세 개의 지수 또는 종목이라면 기초자산이 제일 많이 못 올라간 거를 매수하는 거다. 내려갈 때마다 제일 많이 못 올라간 건 더 사고 올라간 건 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내려갈 때마다 더 사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올라가면 팔고. 그래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해서 번 돈을 나에게 주고 더 많이 움직여서 더 많이 벌었으면 증권사가 갖고, 해지한 사람이 갖고, 고 매수 매도한 거에서 나한테 줄 돈 준다. 근데 변동성이 없어가지고 계속 깨졌다라고 해도 증권사가 손해를 보고 우리한테 돈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스텝다운 조기상환 ELS 투자의 장단점을 보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요? 빠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솔직히 올라가면 돈 번다. 이건 50대 50이지만. 그리고 단점은 위가 막혀 있다. 수익은 제한되어 있는데 손실은 열려 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만 보면 되게 나쁘지만 확률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다. 가능성은 되게 높다. 그래서 횡보하거나 소폭 하락할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을 해요. 주가가 빠지더라도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조기 상한 ELS가 좋은 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기예금보다 무조건 높다. 근데 조기 상한 되는 게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지만 짧게 롤오버가 되니까 그 다음에 선택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물려가지고 빠져가지고 조기 상한이 안 되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조기 상한 확률이 오히려 떨어져요. 그러면서 결국 6개월 상품이 3년까지 길어질 수 있어요. 거기다가 구조는 다양한 구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율을 예상하고 가입을 할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리스크 프로파일에 맞춰서 ELS를 사실 수 있어요. 하다못해 테슬라 ELS, 뭐 넷플릭스 ELS 이런 것까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키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여기서는 대체적으로는 종목이 아니라 지수인 경우는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분들이 방송이나 이런 데서 쓰는데 분산 투자를 한다. 뭐 코스피, 니케이, S&P, 월스트업 3니까 이게 분산 투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거 분산 투자 아니에요. 이 중에서 한 놈 제일 못한 놈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하나 몰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릴레이션 상품이다는 맞아요. 한 번에 어떤 지수는 올라가고 어떤 지수 내려갔다면 그 코릴레이션이 변함에 따라서 수익을 만들어내서 나한테 줄 거기 때문에 쿠폰이 더 높아져요. 종목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장단점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ELS 그럼 투자를 할 때 비법이 없냐? ELS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비법은 있어요.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종목을 잘 선택해야죠. 기초자산이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종목이 분산이 잘 돼 있거나 때에 따라서 집중해야 돼요. 주식으로 돈 벌려면. 그 다음에 투자 예상 기간이 존재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벌 거야? 언제까지 할 거야? 뭐 단기에 볼 거야? 아니면 장기 투자할 거야? 그럼 빠져도 난 상관없어. 난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이런 것들 고려하잖아요. 그 다음에 월스트 케이스에 내가 손해가 나면 얼마 정도까지 내가 이거를 로스컷 안 하고 들고 있을까? 이런 주식 매매할 때 생각을 하잖아요. ELS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식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ELS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은 무조건 배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밑으로 50% 빠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낙힌 레벨을 낙힌 찍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런 걸 기초자산 선택하면 안 돼요. 지금도 H지수만 선택을 안 했으면 돼요. 그때 차트 2001년도 차트를 2021년도 차트를 그려보시면 생각보다 높아요. 레벨이. 그런 레벨에서 낙힌 60짜리를 팔거나 이랬으면은 그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걸 선택한 그런 상품을 선택한 금융기관은 문제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슈들이 그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방 경직성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되겠죠. 빠지지만 않으면 나는 돈을 버니까. 50% 빠진 적만 없으면 나는 돈 벌잖아요. 근데 이걸 물리적으로 보통 외사들도 그랬고 물리적으로 종목이 변동성만 좀 있고 실제로 PBR이나 이런 게 너무 낮아가지고 더 이상 하방으로 빠질 게 없는 종목들을 일부러 셀렉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득이죠. 왜냐하면 낙힌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펀더멘탈하게 걔네가 깨질 정도면은 실제로 시장이 진짜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PBR이 되게 낮거나 되게 배당이 높은 주식들은 실질적으로 밑으로가 안 빠져요. 빠지다가 하방 경직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목을 갖다 처음에는 해달라 그래서 이제 퀀트 드리븐으로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막 했죠. 근데 나중에는 전부 다 종목 분석을 다 했어요. 종목을 이제 팔려고 했을 때, 이건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종목들은 우리가 안 한다 그러고 빼버렸어요. 해지할 때도. 그러니까 기초자산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만기 분산해서 하면은 한 번에 빠지더라도 실질적으로 타격이 적겠죠. 예를 들면 한 달에 2번 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내가 돈이 있으면 그걸 분할해가지고 분산해서 넣는 거죠. 그럼 들어가는 처음에 투자되는 시점이 분산되니까 낙아웃 되는 레벨들도 다 분산이 돼요. 해지할 때도 결국 이거랑 똑같이 써요. 해지가 안 되거든요. 아까 그 그림이. 그러니까 결국 만기를 분산시켜요. 그 다음에 낙힌 레벨도 최악을 분산시키려고 낙힌 레벨이 한 군데 모여있지 않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낙힌이 낮을수록 좋지만 수익이 그래서 낮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ELS만을 가지고 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미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바보냐? 아니에요. 주가에 상관없이 나는 1년에 한 5에서 10%만 내겠다 또는 15% 내겠다라고 생각하고 ELS만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6개월이 아니라 진짜 거의 일주일, 2주일마다 한 번씩을 계속 분산해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하면 500만 원씩 20개로 나눠가지고 20주 동안 넣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이제 기간 차이로 둬서. 그러면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가까우면 레벨이 별로 일주일 전이랑 크게 안 변했으면 비슷한 레벨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터질 때 둘이 같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계속 바꾸고 기초 자산도 계속 바꿔요.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패시브 투자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투자를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정금리로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이 날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주식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냥 많이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종합과세 같은 것도 맞고 막 이래요. 이자가 너무 많아져서 3년째 가면 이자가 몰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다 보니까 분산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고정 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횡보 시장에서 무조건 우위가 있다. 안 올라가도 주니까, 조금 빠져도 이익 주니까. 그 다음에 낮은 목표 수익률이에요. 주식의 상승은 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여유 자금이어야 돼요. 그리고 가능성이 낮더라도 발생하면 손실이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은 개인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이런 어느 정도의 횡보를 예상하는 투자자가 좋은 하방 경직성이 있는 자산으로 ELS 형태를 가입을 하면 주가가 빠져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인 거예요. 그렇다고 얘가 숏 베이스냐, 숏한 쪽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냐라고 보시면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주식을 롱을 가요. 내려갈 때마다 계속 주식 비중을 높이고, 그 다음에 조기 상환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식을 다 팔아서 주식이 없어져요. 예. 그런 형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상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나쁘냐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자기 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투자 상품이에요. 이거는 그냥 정기예금이라고 들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인 거고, 예, 그걸 그렇게 정기예금인 형태로 팔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역시 ELS는 저희 방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그냥 녹화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큐엔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입장에서는 떨어지든지 안 떨어지든지 상관없어요. 이슈는 변동성이 크냐 작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잘 움직이고 상승해서만 끝나면 기관도 벌고 개인도 벌어요. 근데 밑으로 지금처럼 빠진 레벨에서 H지수를 해지하는 사람이 여기서 지수대가 올라왔다 라고 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면 이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기 있어서 주식을 100%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낙인이 됐으면. 근데 쭉 올라가면은 주식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만큼을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서부터는 레버리지로 사야 돼요. 이게 숏감마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스팁하기 때문에 지금 한 7,000에서 8,000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대체적인 레벨들이. 그러면 그 레벨에 가면은 해지하는 애들이 막 사야 돼요. HSCI를. 그렇기 때문에 숏스키즈가 이런 레벨로 올라가면 트리거 되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서 예를 들면 ETF를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정도 레벨 올라가면 숏스키즈 걸리면서 수급이 좋아질 수 있겠는데 전혀 펀더멘털 라인이랑 상관없이, 예,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ELS를 가입할 땐 꼭 ELS 투자를 하는 목표를 딱 정해서 해야 된다 라는 거죠. 대부분은 좀 생각하기 싫고 그냥 대체적으로 이자 형태로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큐님